1479년 6월 1일 그날은요 공교롭게도 중전 윤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날이잖아요. 좋은 그죠? 날이죠. 네네네. 근데 성종은요 그날 중전 윤 씨의 생일인 그날 자기 아내의 생일인 그날 성종은 다른 후궁의 처소로 갑니다. 아, 하필 그 생일날. 말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전화를 매실 것이야. 정말 실성을 한 겁니까? 일어나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마시라니까. 부부싸움. 임금의 얼굴 용안에 상처 났어? 와우! 어떻게? 뭔가 그은 거예요. 그런 거야. 불길하다. 그은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남편이 생일날 그 후궁의 처소를 찾게 되니까 중전 윤 씨가 글쎄 임금이 있는 방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부싸움이 벌어진 거죠. 네. 얼마나 심했으면 왕의 얼굴 용안에 이 손톱 자국을 낸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성종은요 윤 씨를 폐서인으로 만들어서 궁에서 쫓아냅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성종 10년 폐비를 시키기 전에 성종 8년에도 이미 폐비 논의가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때 폐비의 방에서 비상과 방향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주술서와 같은 이런 방향서가 발견이 돼서 그런 게 중전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미 한 차례 폐비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중단됐습니다. 윤 씨가 몰래 독약을 품고 사람을 해치고자 하여 이것이 나에게 먹이고자 한 것인지도 알 수 없지 않는가. 항상 나를 볼 때 일찍이 낯빛을 온화하게 하지 않았으며 혹은 나의 발자취를 찾아서 없애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어쨌건 이 패비 윤 씨가 상당히 감정 기복이 좀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충동성도 좀 컸던 것으로 보여요. 일종의 이제 인격 장애라고 하는 성격의 문제도 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을 겪은 모든 사람이 비상을 들고 죽이고자 하지는 않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는 좀 힘들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성립된다. 제 생각에 그걸 넘어버리니까 더 심하게 봤었겠네요. 그렇죠. 자, 이 연산군의 생모 패비 윤 씨는요. 성종과 불화가 있던 생일 다음 날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요. 성종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3년 후에 결국은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일곱 살 연산군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이게 그거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충격일 거라고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어이? 틀렸습니다. 어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유는 어머니의 죽음을 몰랐어요. 네. 이 성종은요 아들 연산군에게 이 패비 윤 씨의 죽음과 관련된 일을 시크릿 비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지 뭐. 모르게. 자 그래서 이 친어머니의 죽음 이후 패비 윤 씨에 이어 새 중전이 된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가 자신의 친엄마인 줄 알고 자라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삼사고 대신이고 할 것 없이 자신의 심기를 거느리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합니다. 다시 한번 조정에 피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갑자 사화. 이 갑자 사화부터 출발합니다. 정말 무사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많은 피가 이 궁궐을 적시게 됩니다. 갑자 사화의 시작에는요, 한 부자, 즉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누구냐면 임사홍, 임승재 부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임사홍, 임승재. 자, 지금부터 피바람이 시작된 1504년 3월 19일 그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은요, 평소와 같이 임승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임사홍의 얼굴이 계속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거 왜 그러시오?" 라고 물어본 거죠. 이때 임사홍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전하, 패비한 일이 원통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뭘까? 바로 연산군 어머니 네. 패비 윤 씨의 죽음의 전모를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어? 아, 이 판도라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몰랐잖아.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이걸 연 거예요. 이야. 임사홍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종의 후궁 엄씨와 정씨가 연산군 어머니를 중상모략했고 그 중상모략에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그 술자리에서 연산군한테 다 퍼부은 거예요. 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를 빡 차고 나가서 궁궐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왕이 모비 윤 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 씨와 정 씨의 참소 때문이라 하여 밤에 엄 씨와 정 씨를 대궐들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 치고 짓밟다가 항과 봉을 불러 엄 씨와 정 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 하니 항은 어두워서 누구인지 모르고 치고 봉은 마음속에 어머니임을 알고 차마 장을 대지 못하니 왕이 불쾌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마구 치되 갖은 참혹한 짓을 하여 마침내 죽였다. 아. 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연산군의 복수는요. 자, 그 데려왔던 그 아들들 향과 봉 있잖아요. 그 향과 봉을 또 질질 끌고 갑니다.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자신의 할머니 인수대비의 처소에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요, 할머니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그 앞에서 말이죠. 자, 이 인수대비는요, 뭐 실록의 기록은 없지만 야사에는 이 이후에 이걸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연산군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패비 윤 씨를 모함했다는 혐의로 이 연산군에게 죽은 엄 씨와 정 씨의 시신을 지금의 젓갈 형태와는 다르지만 이 소금에 절여 젖을 담그고 그것도 모자라 산과 들에 뿌려버립니다. 아까 보셨던 처음에 그 젓갈. 네. 아,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상상 이상이에요. 들으면서도 이게 사실인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상당히 인상적인 게 네. 왜 항과 봉을 불렀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연산군은 그 와중에 이 일의 가장 잘못된 부분, 분노한 부분은 가족이 가족을 죽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거기를 단죄하겠다. 그래서 너도
가족에게 이런 일을 겪어봐라라는 것이 그의 순간적으로 그런 반응들이 이 사람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걸 느껴봐라. 그런 거구나. 똑같이 한번 해준 거네요. 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연산군이 이렇게 정말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이게 된 그 계기가 임사홍의 집에서 임승지와 술을 마시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때 안 거잖아요.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때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네, 그 전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패비 윤 씨의 죽음. 그 뭘까요? 자, 제가 준비한 소품이 하나 있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꺼내볼 텐데, 어이쿠, 이건, 어? 뜨거워요. 살아있어요? 이 손이 떨리네. 뭐야? 뭐야 이거? 피 묻은 적삼. 네, 피 묻은 적삼. 우리가 이게 흔히 아는 드라마 속 이야기는요. 이 피 묻은 적삼을 통해서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원자가 장성하면 이걸 전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아요? 이 이야기는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피 묻은 적삼이 진실이 아니라면 연산군은 도대체 언제 패비 윤 씨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일까요? 어머니 죽음에 대해 첫 번째 언급된 기록은요. 놀랍게도 연산 1년 20살 때입니다. 자, 연산군은요. 죽은 성종,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묘지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뭐? 외할아버지가 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와. 아니, 나의 외할아버지라는데 나는 이 사람 모르는데 이거 잘못 쓰인 것 아니냐? 누구냐?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이때 뜻밖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제야 생모 윤 씨가 죄를 받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연산군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기록에 남아 있는 거면 알았을 확률이 높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 충격받은 연산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예원 씨 한번 읽어주시죠. 충격받은 연산군의 기록. 네. 어떻게 충격받았을까? 연산군이? 왕이 비로소 윤 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줄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 알았네. 즉위 1년에 어머니 죽음의 진실을 알고 밥을 안 먹었던 연산군. 그러니까 갑자사화에 일어난 당시 그 임사홍의 입을 통해 그때 안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연산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요? 이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 이 친엄마의 존재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연산군의 마음 저 구석에 깊이 박혀서 내려왔던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그 당시 알고 나서 연산군의 성격상 그거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터뜨렸다는 게 폐위되어서 벌을 받고 죄를 받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알았는데
그 디테일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놓고 봤을 때 결국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이 연산군의 어떤 그 화를 이제 폭주하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맞아. 자, 이 자신의 어머니를 모함한 후궁 엄씨와 정씨를 죽여가지고 이 시신을 젖담그는 이 끔찍한 폐륜을 저지른 연산군. 그런데요, 피해 복수극이라고 불리는 이 갑자사화는 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약 7개월에 걸쳐서요, 패비 윤 씨의 죽음에 찬성했거나 동조했거나 묵인한 자들 모두 끌려 나와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유배를 갔고요, 사형을 당합니다. 그 피해자만 무려 200여 명. 그러니까 궁궐에 있던 수많은 신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연산군은요, 점점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미치광이가 되어 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산군은요, 신하들에게 무시무시한 선전포고를 합니다. 위를 능멸하는 풍속을 이루었으니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위를 능멸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경중을 논할 것 없이 죄지어 경계할 줄을 알게 하겠다. 이건 바로 왕의 권위에 앞으로 도전하는 자는 그 어떤 일이라도 처벌하겠다는 것. 연산군 최악의 공포 정치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공포 정치. 와. 자, 이 무시무시한 단어처럼요, 연산군은 정말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방법으로 형벌을 가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김종직을 죽인 방법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부관참시. 부관참시. 그죠? 연산군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또 한 번 죽이는 끔찍한 형벌을 만듭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한 죽이는. 번 또 죽인다고? 어떻게 죽여? 이 형벌을 뭐라고 하냐면 쇄골표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쇄골표풍은 무슨 말이냐면 뼈 골자, 바람 풍자. 말 그대로 무덤을 파내가지고 이 시신을 관에서 꺼내서 해골을 부수고 가루로 만든 다음 바람에 날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와, 왜 저러냐? 이미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정말 이 조상을 섬기는 맞아요. 이게 이 도덕과 일륜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이 형벌은 정말 그런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잔인한 그런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폭력의 맛을 본 게 아닌가. 폭력의 맛. 군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이런 엄격하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거다. 공포 정치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맛보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